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과학 4단원 8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항상성 조절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필기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료를 다운받아서 함께 필기하며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항상성의 과학적 의미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우리 몸의 안팎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상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죠. 예를 들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혈압도 일정하게, 체액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명체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 하고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위해 두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시스템, 일명 내분비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신경 시스템, 일명 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은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동시에 함께 작용함으로써 체내 기능을 조절해서 항상 일정 범위 내로 체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호르몬과 신경은 모두 항상성 유지를 위해 작동하지만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내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액을 통해 온몸을 순환하다가 표적세포를 만나 결합하면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작용하는 범위는 거의 온 몸에 있는 그 해당 호르몬의 표적세포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작용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뉴런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뉴런의 축색돌기 말단부가 근육과 같은 반응기, 그러니까 운동기관에 연결되어서 어떠한 반응을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신경의 정보 전달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신경이 분포된 그 부위에서만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범위는 좁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경에 의한 작용은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특징은 다르지만 호르몬과 신경계는 상호 공조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가장 대표적인 항상성 조절의 사례인 체온 조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왼쪽에다가 추울 때 또는 더울 때 우리 몸에서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 어떻게 체온이 조절되는지 도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먼저 추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춥다라는 걸 느끼는 건 피부입니다. 피부에 있는 다양한 감각점 중에서 냉점이라고 불리는 감각점이 체온이 떨어졌다라는 걸 인지하게 자극을 수용하게 되고요. 이 수용된 자극은 피부로부터 감각신경을 통해서 간내로 전달이 됩니다. 이 간내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신경을 통해서 온몸에 있는 피부 혈관에 명령을 내립니다. 신경을 통해서, 물론 이때의 신경은 교감신경이라 불리는 신경입니다. 이 신경을 통해서 피부 혈관이 수축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면 피부 쪽으로 흐르는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몸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덜 뺏기게끔 하는 작용입니다.
동시에 몸에 있는 근육에 떨림을 명령합니다. 우리 추울 때 오들오들 떨게 되는 게 이 신경에 의한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시에 간뇌에서는 특정한 호르몬을 통해서, 자, 호르몬의 이름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간뇌에서 뇌하수체에 분비되는 이 호르몬의 구체적인 이름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간뇌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뇌하수체에 명령을 하면 이 뇌하수체에서는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간뇌의 명령에 의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 갑상샘이 자극되면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동그라미 친 건 모두 호르몬의 명칭이에요. 이 티록신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온몸의 세포에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세포호흡은 세포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호흡이 촉진이 되면 몸의 열이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피부혈관이 수축되면서 아래쪽에다 씁시다. 수축되면서 열이 발산되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근육이 떨리고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자, 이 두 개를 묶어주세요. 촉진되면 이 작용으로 인해서 열이 생산되는 양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온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우리가 더울 때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더울 때. 더위라는 자극을 수용하는 건 피부의 온점이고요. 이 온점에서부터 간뇌까지 감각신경에 의해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간뇌에서 또 두 가지 경로로 체온을 낮추려는 작업이 들어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부교감 신경이라는 신경을 통해 피부 혈관이 수축이 아니라 이완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피부 혈관이 이완이 되면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피부 근처에 혈류량이 증가하면 체열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땀샘에서 땀이 생성되고 분비되는 것이 촉진되는데 우리 더울 때 땀 흘리는 것도 신경의 작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간뇌에서 뇌하수체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줄어들어요.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역시 줄어들겠죠. 이게 줄어든다라는 의미의 화살표입니다. 간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이 줄고 그에 따라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줄고 그러면 갑상샘이 자극을 덜 받으니까 당연히 티록신의 분비량도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온몸에 있는 세포가 세포호흡이 촉진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열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호흡을 촉진시키지 않아서 열 생산을 줄이고요. 그리고 피부 혈관을 이완시키고 땀 분비를 촉진함으로 인해 열 발산을 늘립니다. 그래서 체온을 점차 낮추는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간뇌를 중심으로 해서 간뇌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의 작용과 호르몬의 작용을 통해 우리 체온을 36.5도 이쪽 저쪽의 범위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오른쪽에 줄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몸에서는 추울 때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고요. 그리고 근육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피부 쪽 혈관이 수축되면서 체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즉 열이 방출되는 양이 감소되게끔 하는 반응이 진행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체온을 상승시키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더울 때는 티록신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세포 호흡이 촉진되지 않으니까 열 발생이 감소합니다. 한편으로는 피부의 혈관이 이완되면서 피부 쪽으로 혈류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땀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모든 처리는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는 처리입니다. 열 발생량은 감소시키고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면서 체온을 하강시킨다, 낮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또 다른 항상성 조절의 대표적인 사례인 혈당량 조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혈액 중 포함된 포도당 양을 뜻합니다. 혈액 중에 포함된 포도당 양의 정상 범위는 여기 보시면 약 90mg per 데시리터라고 돼 있어요. 데시리터는 0.1리터에 해당하고요. 100ml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혈액 100ml당 포도당이 약 90mg 들어있는 게 정상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식사 후에 당연히 포도당량은 높아지겠고요. 식사한 지 오래되거나 아니면 운동을 격하게 했을 때 포도당량은 낮아지겠지만 이 수치가 60, 50 정도로 떨어지면 저혈당이라는 위험한 상황이 되고요. 이 수치가 140, 150, 200 정도로 높아지면 고혈당이라는 또 다른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혈당량이 적정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혈당량 조절의 핵심 기관은 바로 이자예요. 자, 지금부터 앞 페이지에서처럼 파란색과 빨간색 펜을 이용해서 혈당량이 높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혈당량이 낮을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혈당량이 높을 때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혈당량이 높을 때는 언제냐면 식사 후에 서서히 혈당량이 올라가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당량이 높을 때, 자, 이자에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유명한 누가 분비되냐? 인슐린이 분비돼요. 인슐린은, 자,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호르몬의 이름이니까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이 인슐린은 두 가지 작용을 일으킵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온몸에 있는 세포한테 전달이 되고요. 온몸에 있는 이 조직세포들로부터 포도당 소비를 증가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동시에 인슐린은 간의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참고로 포도당은 혈당량을 높이는 요소이지만 글리코젠은 포도당을 여러 개를 결합해 놓은 덩어리예요. 포도당을 결합해 놓은 녹말과는 조금 다른 그런 덩어리인데 이 글리코젠은 물에 녹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높이지 않고요. 글리코젠으로 전환한 다음에 간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다시 글리코젠으로부터 포도당을 만들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인슐린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이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러면서 혈당량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조직세포에서는 포도당을 빨리 소비하게끔 해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키는 이 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혈당량을 낮추는 겁니다. 반면에 혈당량이 낮을 때 밥 안 먹은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격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는데 자, 이때에도 이자에서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의 이름은 글루카곤. 인슐린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의 이름은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의 표적 기관은 간이에요. 인슐린은 표적 기관은 간이면서 동시에 표적 세포가 거의 온몸의 세포거든요. 한편 글루카곤은 표적 기관이 간 이것만입니다. 그래서 간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냐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다시 바뀌는 요 반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면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혈당량이 낮을 때는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줄글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혈당량이 높을 때 이자에서는 아주 유명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누구죠? 인슐린. 인슐린은 두 개의 측면에서 작용을 해요. 첫 번째,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이 반응을 촉진합니다. 그러면서 혈당량을 낮춰지게 만들고요.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에서는 포도당이 소비되는 것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빨리빨리 들어가게 만들므로써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죠. 반면에 격한 운동을 하고 났을 때 혈당량이 낮아지면 이자에서는 또 다른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참고로 똑같이 이자에서 분비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이자에서 분비된 글루카곤은 표적 기관이 간이고요. 간에서 글리코젠이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요 역반응을 촉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포도당이 느니까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 체내의 혈당량은 항상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됩니다. 물론 요 이자의 작용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외에도 뭐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다른 호르몬 또는 신경의 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혈당량이 조절돼요.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자의 작용에 의한 혈당량 조절이라는 단순화된 개념만 학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 이제 2학기로 넘어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